오늘 대선 상황실의 의제는요, 황생존, 홍고정. 황생존, 홍고정. 어제는 황대만 선생님과 홍합의치가 나왔는데 오늘은 황생존, 홍고정. 이게 다 무슨 말일지 대선 상황실장 김 실장 불러봅니다. 네, 전국에 계신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선 상황실장 김실장입니다. 발빠른 신문사 사진기자들이 정우택 원내대표의 한 장의 메모를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그 메모장에 뭐라고 쓰고 있을까요? 오늘 대선 상황실에 김 실장이 그 메모지 사사치 국민 여러분에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선 상황판입니다. 한 장의 작은 메모가 포착이 된 겁니다. 이 빨간 부분을 김 실장이 좀 크게 옆으로 확대를 해봤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황, 홍. 그런데 황에는 동그라미가 수십 차례에 네모칸까지 쳤습니다. 홍은 동그라미 3번 쳤어요. 아무래도 정우택 원내대표는 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에 네모에, 세모에 엄청나게 표시를 했습니다. 홍은 동그라미 3번. 황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홍은 홍준표 경남지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두 명 사이에 화살표를 주고받았고 그 밑에 뭐라고 쓰였냐면요. 유승민 하고 홍 지사보다 더 많이 동그라미 쳐놨어요.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중요한 우선순위 1위는 황권한대행, 2위는 유승민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3위는 홍준표 경남지사인 것 같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큰 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옆으로 자세히 보시면요. 한자어로 생존이라고 쓰여 있는 게 희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생자 보이시죠? 생존. 자유한국당이 생존하려면, 보수가 생존하려면 황교안 권한대행과 홍준표 지사가 경선을 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정해지고 결국에 나중에 유승민 의원과의 어떤 단일화를 해야 보수가 생존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김 실장이 그냥 해석한 겁니다. 제 해석입니다. 일단 실장님, 김 실장 해석 잘했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기 남경필은 안 들어가고 유승민만 들어간 거는 유승민 의원은 계속적으로 보수 단일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결국 이제 크게 묶어야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황 총리만으로는 한국당하고 바른당이 묶이기가 어려워요. 바른당에서 황 총리를 바로 용납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홍 지사가 끼면은 그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죠. 홍 지사는 어찌됐든 간에 바른당이든 한국당이든 양쪽에서 다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근데 제일 문제는 저희도 황이에요. 왜 황이냐면은 엄청 동그라미 쳤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궁금하지만은 한국당의 주요 인사들도 황 총리의 의중이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 말씀드리겠지만 여와만 하세요. 그러니까요. 홍 지사는 고정 나올 것 같아. 고정이고 유승민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황이 과연 나올까 말까에 대한 거죠.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 동그라미 친 거다. 제발 나와야 되는데 라고 이제 펌프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옛날 반기문 총장 때와 비슷한데 황 총리를 불러내가지고 똑같이 경선하라. 예를 들어서 이인재, 김문수, 홍준표 이런 사람들하고 경선하라고 하면은 황 총리는 아마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있냐라고 할 겁니다. 근데 또 경선하지 마라고 하면은 있는 사람들이 반발을 하겠죠. 열 몇 명 있잖아요. 그렇죠. 정우택 원내대표로서는 그 부분이 제일 큰 숙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 메모장이 딱 걸려서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놀랍게도 실토하더군요. 들어보시죠. 저는 그런 흥행 가능성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 대행도 얼마든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정말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저는 탄핵 결정 전에 대한민국의 구국의 결단으로 출마를 결정을 하고 본인이 탄핵 결정 전에 출마 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임팩이 있다. 저는 그 진주의 역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물론 예전에는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래서 럭비공이라는 말도 좀 있었고 예. 또 다소 과격한 발언을 한다 그래서 한국의 트럼프라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 홍 지사는 우리 보수를 대표하는 분명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날카로운 판단력 또는 비판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재선 주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태근 원내대표도 저 메모를 쓴 의도에 대해서 어렴풋이 인정을 한 셈인데 그래서 오늘 대선 상황판에 세 가지 대선 뉴스를 상정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공개해드린 의제와도 잘 연결을 해서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선 뉴스의 주인공은 단연코 황대행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최근에 한 발언이 이거 강력한 대권 출마를 시사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시죠.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러한 때에 기독교에서 국민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기도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칼럼, 잠언 16장 9절.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네. 이게 예정에 없었던, 그러니까 원고에는 없었던 권한대행의 즉석에서 나왔던 말이라고요. 기자들의 직업 중 하나가 원고에 있었던 것인가 없었던 것인가 찾아보는 게 또 기자의 일이죠. 저도 예전에 많이 했었었는데 어저께 이제 조찬 기도회가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 원고에 없었던 잠언 16장 9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기자들한테 은근히 던졌다고 봅니다. 이거 대권 출마다. 이제 이건 어차피 그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황교안 대행으로서는요. 뭐 이게 특별히 뭐 잃을 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왜 국회에서 그 황 대행이 기자들한테 뭐 문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전 기자들의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그건 김 실장이 좀 과도하게 해석한 거다. 저번에는. 억지였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약간의 뭐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애달고 있잖아요. 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서는 심지어 후보가 워낙 없으니까 얼마 전에는 뭐 김종인 전 대표를 추대해야 된다. 뭐 안철수 전 대표까지 데리고 와야 된다. 뭐 난리가 아니죠 지금. 이따가 김종인 전 대표 얘기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여권 주자 중에선 가장 확실한 지지율을 받고 있는 사람은 황교안 대행이기 때문에요. 계속 저런 식으로 좀 그 펌프질을 하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그러고 스스로에게도 좋은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전략적인 그 맥락을 깔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원고에 없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잠언 16장 9절을 좀 낱낱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기까지가 황 권한대행이 AI와 사드, 중국의 보복 등으로 자기의 길을 권한대행으로만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라. 국민들의 바람과 신의 대권을 향한 인도가 있으면 대선 출마한다. 이런 해석. 예, 저 얘기만 보면은 아직도 본인은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좀 주목하겠다는 의미로도 좀 해석이 되죠. 또 좀 시니컬하게 해석을 하면은 본인은 마음을 결정해놓고 결정의 주체를 본인이 아닌 신의 영역으로 돌려놓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잠언 말씀을 다 대부분 좋아할 겁니다. 저긴 뭐냐면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임금이었다고 하는 솔로몬 임금이 죽기 전에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명심보감 같은 얘기죠. 아들에게 주는. 하세요, 우리 박성규 전 대변인은. 아니에요. 그렇게 주는 얘기인데 저 얘기를 보면서 느낌은 저는 황교안 대행이 제가 지금까지 관찰한 의미로 제 시각으로 보면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고 다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원칙과 주관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는 본인 스스로 애국정신은 누구보다도 투철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어느 일방적으로 쏠리게 되는 흐름은 어느 조직이나 좋지 않습니다. 과거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얘기가 있지만은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일방주의가 횡행하는 조직은 무조건 망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지금 보수가 완전히 거의 괴멸 상태거든요. 그런데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보수의 실패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보수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본인이 볼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맡아줄 사람 없고 여건이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거기서 본인에게 어떤 역할이 맡겨지면은 소명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주장해서 갖고 가는 내 역할이 아니라 나에게 시대가 역사가 주어지는 내 역할에 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소명인데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황지사, 황대행, 홍준표 지사 두 사람이 보수의 어떤 재건과 보수의 어떤 결집에서 경합하는 모양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홍준표 지사 얘기 좀 해볼게요. 홍준표 지사가 어제 하방 4년간 경남지사로서 노력을 했다. 하방이라는 것은 왕이 되기 위한 중국에서의 필수 코스인데 앞서 홍 지사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했던 발언 이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막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팩트다. 자신들이 신격화 우상화하는 사람은 그래도 되고 성완종 게이트 사건 항소심에서 클리어된 것을 가지고 자격 운운하느냐. 우리 윤태곤 실장님이 저희 도지구쇼에서 아마 홍 지사가 내 말 중에 틀린 것이 있으면 대봐라 라고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정성희 의원님 어떻게 그걸 다 예측했을까요? 정확히 맞췄어요. 팩트네. 그렇죠. 팩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대로 맞았습니다. 이거 나는 팩트를 얘기를 한 거 막말이 아니다 얘기를 했는데 뭐 그래야지 이제 홍 지사다운 거죠. 그런데 저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도 이 팩트가 틀렸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홍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최소한 자기 자신한테 지금 자격 시비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언론으로서 물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감정적인 반응을 하면서 자기 허물을 보지 않았다는 측면을 지적한 거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그래도 품격이 있어야죠. 보수가 중시하는 가치가 그 품격과 어떤 도덕성, 예절, 범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깡그리 무시하면서 거친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가장 좀 예민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과연 보수가 아까 뭐 정우택 총리가 보수로서 뭐 그만한 후보 없다. 판단력도 좋고 비판력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뭐 진보 나 이렇게 좌파 쪽에서 뭐 거칠게 얘기하더라도 보수는 나름대로의 품격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점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대선 뉴스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와 문재인 전 대표가 두 번째 대선 뉴스의 주인공입니다. 어떤 뉴스일지 살펴보시죠. 대연정을 두고 두 후보가 또 부딪혔습니다. 안희정 지사와 문재인 전 대표의 공방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제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후보가 되는 즉시 당에 연정 추진을 위한 정당 협의 추진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틀 내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께 약속드렸던 내용의 공통 분모와 협의 가능한 범위들을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자, 이걸 놓고 저는 그 누구라도 좋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그 누구라도 좋습니다. 자유한국당까지를 포괄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이 개혁 과제에 동의한다면 의회 구성하고 있는 원내 교섭단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탄핵 반대하고 특검 연장을 반대하는 세력과 지금 이 단계에서 함께 손잡겠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적폐청산이 우리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지상의 과제인데 적폐 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어떻게 적폐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김병민 의원님, 두 후보의 생각이 정말로 첨예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안희정 지사는 만약에 우리 당이 공감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포용하겠다는 입장이고 문재인 전 대표는 적폐 세력과는 대화도 하지 않겠다라는 인식이에요.
이래야 좀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재밌지 않겠습니까? 예. 선거인단이 뭐 100만 명이 넘어서고 제가 봤을 때 200만 명이 넘어서는 상황까지 올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모습을 붙어줘야죠.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가 주춤하던 모습들을 탈피하는 그리고 저 같은 발언들에 대해서는 안희정 지사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아마 전략적으로 계산된 부분들이 있을 건데 제일 첫 번째로 지금 새롭게 얘기가 나왔던 거는 임기 3년 단축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위해서 생각해보면 집토끼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집토끼를 잡으려고 살짝 들어가 보니까 본인이 잡을 수 있는 집토끼가 도저히 없는 겁니다. 예. 그럼 잡아야 되는 나머지 집토끼는 뭐냐면 반문진영 있는 사람들, 개헌 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반문연대를 고민한다라면은 결국은 임기 3년 단축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 잡은 거고요. 두 번째는 선의 발언 이후로 잠깐 좌클릭을 했었잖아요. 잠깐 좌클릭한 동안에 살짝 떠나있던 사람들이 중도 보수의 사람들이 야 이거 안희정 되겠어라고 생각해서 떠난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황대만으로 갔다. 황대만으로 갈 건데 예. 홍준표 지사로 갔건 바른정당으로 갔건 갔던 사람들을 다시 되잡아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 했던 발언이 이 대연정에 대해서 제2탄을 끄집어낸 거죠. 2탄이다. 제2탄 발언 중에 핵심은 자유한국당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건 과거에도 살짝 운을 띄었던 부분인데요. 내각에도 등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적폐청산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개혁과제에 동참한다면 내각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거 아주 적절한 얘기라고 보는 게요. 자유한국당에 있는 의원들이 90명이 넘어요. 예. 이 사람들이 다 적폐청산의 대상입니까? 그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개혁과제의 미래를 향해서 동참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 사람들 전부로 적을 돌리겠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전부로 적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함께 연정을 끌고 가겠다는 사람이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선택은 국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안희정 지사 이와 같은 발언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두 사람의 연정 논쟁에 의외의 인물이 뛰어들었습니다. 과거 배우 문성근 씨와 함께 강한 노사모 활동을 했던 친노 인사인 명계남 씨가 안희정 지사의 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과거 원치 않는 세력을 향해서 분노를 표현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안 지사를 보면서 그게 얼마나 편협했는지, 과거에 내 생각과 발언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부끄럽게 한이 없다. 이렇게 입을 열면서요. 저 같은 무지렁이처럼 날석에 말하는 것이 분노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건 잘못이다. 요건 문재인 전 대표를 지적한 발언 같아요. 안 후보라고 왜 분노가 없겠나? 다만 표현하지 않고 그 다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정치를 시작한다면 안 지사처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외네요, 명계남 씨가. 이거는 좀 의미가 있죠. 예. 왜냐하면 명계남 씨는 그 이른바 친노 진영 내에서 정말 좀 터프하고 좀 말도 이제 거칠고 그런 분이었는데 예. 뭔가 무슨 회개하는 이런 식의 안지사의 감화에 의해 가지고 그런 예. 이제 느낌이지 않습니까? 감동받았다. 조금 내부적으로 보면은 부산파 대 이제 비부산파에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있는 거고 명계남 씨 같은 경우는 부산 쪽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뭐 문 대표 쪽에 또 뭐 문자 폭탄 3,000개, 반문지 예. 이런 걸 한번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죠. 명계남 씨가 문 대표를 직접 비판 절대 안 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른바 좀 친문 진영에 대한 이 자세한 비판이 되는 거고 어제 안 지사의 발언 같은 경우는 이중포석입니다. 되게 승부수인데요. 이중포석이다. 첫 번째 포석은 오늘 토론회가 첫 토론회가 있잖아요. 예. 이거 이슈로 삼겠다는 거죠. 던져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어제 문 대표의 저 발언은 안 지사가 공을 던지니까 거기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응이 나온 거고 오늘도 제일 핫한 이슈는 저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1차 포석. 2차 포석은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보고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자, 이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에 경선인단 모집이 탄핵 인용 3일 전까지가 있고 탄핵이 인용되면 다시 일주를 합니다. 탄핵 인용 전까지는 아마도 좀 원래 바운더리에 있는 야당 지지자들이 많이 할 거예요. 집토끼들이. 나의 승부수는 탄핵이 인용된 이후다. 다 와라. 나는 포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물을 팍 넓게 치는 거죠. 황대만 지지자 나에게 오라. 뭐 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넘어갔군요. 어찌됐건 간에 넘어갔어. 그러니까 예. 안 지사 입장에서는 이 승부수를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차피 안 되는 거고 이거 아니면 그냥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중포석으로 친 거죠. 예. 잠시 후에 갤럽 여론조사가 공개가 될 텐데 과연 안 지사와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공개되는 갤럽 여론조사에서 어떤 지지율을 받게 될지 잠시 후 저희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대선 뉴스입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대선 상황실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네요.
민주당 탈당 후 대선 출마를 할 것 같다라는 김종인 전 대표 관계자 측의 전언이 중앙일보 1면과 10면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됐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과연 탈당의 결심을 굳히고 대선 출마로 가는 걸까요? 앞서서 김 실장이 김종인 전 대표를 만났었는데 그때 사실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에 어떠한 소위 파장이 생길지도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 있다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국제적으로 변동하는 이 정세, 이런 걸 모든 걸 놓고 봤을 적에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앞으로 겪을 것인가도 지금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소위 미래를 놓고 생각을 했을 적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사람이 의외의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의외의 사람은 김종인 전 대표 본인이었던 걸까요? 김종인 전 대표 측 관계자와 또 민주당 관계자에게 더불어 저희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종인 대표가 탈당 쪽으로 거의 결심을 굳힌 상태다. 결행 시기가 임박한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김종인 전 대표의 한 측근은요. 문 전 대표가 영입 당시와 달리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문재인 전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 사람, 이 급으로 지금 발언을 하는 겁니다. 김종인 전 대표의 한 지인이 문재인 전 대표의 팬클럽이 보낸 문자 테러와 관련해서 문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관짜 놓고 죽을 날 받아두라 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다는 거예요. 김 대표에게. 문팬의 문자 메시지가. 문 전 대표 측이 김 전 대표가 나가주기를 바라는 건 아니냐. 그럼 따지껏 나가준다. 나가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관짜 놓고 죽을 날 받아두라. 정성희 위원님, 사실 젊은 정치인에게 저런 말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김종인 전 대표에게 관을 짜놔라. 이런 건 좀 심하지 않았습니까? 심하죠. 사실 저 관이라는 건 정치적인 어떤 사망을 얘기를 하는 건데, 나이 드신 노인들한테는 저것이 그렇게 이제 그 정치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죠. 관이라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말 그 테러에 가까운 욕인데, 욕설인데 그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하는 경제 민주화에 대한 그 문 전 대표 측의 어떤 소홀함 이런 것입니다. 사실 경제 민주화 관련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과거에 박근혜 의원을 돕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걸 하지 않아서 사실 이제 본인으로서는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지난번에 문 전 대표가 김종인 전 대표 찾아와가지고 같이 해달라고 할 때는 경제 민주화라는 고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하겠다고 해서 돌아왔는데 역시나 이제 토사구팽 이런 처지에 몰렸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동안에는 잔류 쪽으로 관측이 많았습니다. 독일에도 예정대로 가고 별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렇게 두 가지 경제민주화, 특히 상법 개정안이 이제 좌절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문자 테러를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탈당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계속 탈당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군요. 갤럽 여론조사 따끈따끈한 결과를 지금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갤럽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전 대표가 34% 기록했고요. 안희정 지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15%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9%, 이재명 시장이 8%, 황권한 대행이 8%, 유승민 의원이 1%. 이야, 이렇게 됐네요.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주 32에서 34로 2%포인트 증가했고요. 안희정 지사가 21%에서 15%로 6%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는 8에서 9로 1%포인트 올랐고요. 이재명 시장과 황교안 대행은 지난주 8, 이번 주 8 동일하고, 유승민 의원이 지난주 2%에서 지금 1%로 하락을 했습니다. 홍주표 지사는 이번에도 갤럽은 쳐주지 않았습니다. 이 칼럼, 이거 어떻게 봅니까? 안희정 지사 저번에 우리 이제 지난 금요일에 예. 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떨어질 것이냐 오를 것이냐 여기서 퀴즈처럼 했었죠. 근데 지난주에 이제 1%포인트 떨어져서 21%였고 이번 더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왜 제가 저번에 어떤 그 정치인을 만났더니 국회의원을 만났더니 왜 5주간의 법칙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5주간 이렇게 버티면 계속 탄력을 받아서 더 이상 떨어지는,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이 생겨서 확 떨어지기 어렵겠지만 그 정도 이렇게 뭔가 메시지가 됐든 뭐가 됐든 버티지 못해주면
언제든 좀 기약 없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안희정 지사가 그것을 몸소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그 선의 발언 때문에 떨어진 표를 만회하고자 다시 이제 대연정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이제 그걸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저 앞에 지적했던 것처럼 안희정 지사가 어쨌든 승부수를 한번 띄운 건 맞는데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는 다음 주쯤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의사 선생님 같아요. 일단 차도를 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병원 오세요. 약도 줘줍니까? 그렇다고 저는 10% 밑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네. 그렇군요. 야, 이 대선 얘기 할 게 더 많은데 우리 박성기 전 대변인께 듣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라서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잠깐만요.